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유나가 한계래요. 애 보면서 미칠 것 같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물기를 닦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두 달만요. 시우 좀 봐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심장은 67회를 살아오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0살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왔죠. 아침마다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수요일과 금요일엔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었지만 그게 제 전부였어요. 손자 시우를 본 건 출산 직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유리창 너머로 본 그 작은 얼굴. 그때 제가 챙겨간 백봉투를 받으며 유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조리원 비용에 보탤게요. 그 후로 5달. 저는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면 늘 같은 대답이었죠. 엄마, 유나가 아직 힘들대요. 나중에 안정되면 모실게요. 그런데 오늘 그 초대장이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움 요청이었죠. 엄마, 제발요. 유나 혼자서는 정말 안 되겠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새치가 섞인 머리카락. 67살 할머니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선 무언가가 꽁꽁 얼어붙었던 채로 지내던 것이 봄볕처럼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갈게. 언제 오면 되니? 진짜요? 엄마, 고마워요.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방 한쪽에 쌓아둔 상자들을 꺼냈죠. 유기농 쌀로 만든 미음 재료, 아기 물티슈 10팩, 아기 로션과 크림.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하나둘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볼 수 있을까요? 그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죠. 당연하지. 영희 씨가 틀림없이 좋은 할머니 될 거야.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50만 원. 손자 첫 만남 용돈으로 준비해둔 돈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하다 문득 자동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45만 원씩 지훈이 계좌로 들어가는 주택자금. 벌써 3년째였습니다. 우리 집 평수가 좀 작아서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3천만 원을 줬는데도 아들은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유나도 그럴 때마다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무능해서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금요일 아침 노인정에서 친구 순자를 만났습니다. 영희야, 요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시우 보러 가. 며느리가 힘들다고 좀 와달래. 순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너희 며느리 집이 어디더라? 세종시? 거기 집이 좁다며? 널 어디 재울 거야? 그야 뭐 어떻게든 되겠지. 손자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뭐. 에휴, 너무 퍼주지는 마. 요새 젊은 것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순자의 말이 귓전을 스쳤지만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KTX표를 예매하는 제 손가락은 첫 소풍을 앞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짐을 꾸리며 몇 번이고 확인했죠. 이유식 재료, 물티슈, 손자 용돈, 제 옷까지. 수원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뒤로 흘러갔어요. 7년 동안 저를 감싸주던 이 동네를 떠나 손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구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KTX에 올라 자리에 앉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꿈인가? 하지만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67살 이영희가 손자를 만나러 가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설레는 현실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설렘이 얼마나 빨리 식을지를. 세종시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 지훈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시우는? 안에 있어요. 유나가 재우는 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기쁨.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제 가슴속 설렘은 묘한 당혹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어머니, 어서 오세요. 유나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습니다. 깔끔하게 화장한 얼굴,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건 그녀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실의 크기였죠. 25평. 아들이 말했던 것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거실은 소파와 TV, 작은 식탁으로 꽉 차 있었고 복도 끝에 방이 2개 보였어요. 어머니, 일단 짐 놓으세요. 아, 그런데. 유나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주무실 방이 따로 없어요. 안방은 저희가 쓰고 작은 방은 시우 방으로 써야 해서요. 거실 소파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소파에서? 네, 시우가 밤에 너무 자주 깨서 저희가 따로 자야 하거든요. 어머니 이해해 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손자를 보러 온 제가 방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래, 괜찮아. 소파도 편할 거야. 짐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접이식 이불 한 채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죠. 지훈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시우 좀 볼까? 작은 방 문을 열자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손자가 보였습니다. 5달 된 작은 몸, 보드라운 숨소리. 제 가슴 속에 있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어머, 우리 시우. 살며시 손을 뻗어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이 아이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은 유나가 주문한 치킨으로 먹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다리를 나눠 먹는데 유나가 불쑥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세요? 분유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기저귀랑 물티슈 합치면 5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가고요. 그렇구나. 조리원비도 600만 원 들었고 아기 침대며 유모차며 다 사려니까 정말 돈이 물 새듯 나가더라고요. 지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저희가 요새 정말 빠듯해요. 카드값도 밀리고. 제 입에서 위로의 말이 나오려는 순간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버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도움을 청하는 건지 돈을 바라는 건지 알 수 없는 대화였죠. 밤이 되었습니다. 유나와 지우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이불을 폈어요. 침대가 아닌 소파의 쿠션은 마치 제 등을 비웃기라도 하듯 푹신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도 들렸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퍼주지 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첫날인데 뭘 벌써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까요? 목이 말라 화장실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분간만 참아. 어차피 공짜 인력이잖아. 지훈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면 충분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공짜 인력.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어서,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온 제가 그들에겐 그저 돈 안 드는 일손이었던 거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밤 공기는 축축했고 제 마음도 그만큼 눅눅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베란다 쪽에서 희미한 담배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아마 지훈이 몰래 피우는 모양이었죠. 냉장고에 물을 마시러 갔을 때 문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출 상환 스케줄표,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원금, 이자 상환일. 아들의 삶이 이렇게 팍팍했구나. 그 생각이 들자 또다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워할 수도 서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소파로 돌아와 이불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세종시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낯선 도시, 낯선 집, 그리고 낯설게 변해버린 아들과 며느리. 그래도 괜찮아. 시우만 볼 수 있으면 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꺼풀 뒤에서는 유나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공짜 인력이잖아. 그날 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소파에서의 첫날 밤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죠. 몸을 일으키는데 등뼈마다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유나가 시우를 안고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였지만 어젯밤 그녀가 했던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공짜 인력.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유나는 시우를 제 품에 안겨주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밤새 2번이나 깼거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손자를 안고 거실을 오갔죠. 작은 몸이 제 품에서 꿈틀거렸어요. 보드랍고 따뜻했습니다. 미운 정이란 게 있다면 고운 정도 있는 법이죠. 시우를 안고 있는 동안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휴대폰 날씨 앱을 확인하니 바깥 온도가 34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시우도 보챘어요. 작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선풍기를 틀었지만 역부족이었죠. 미지근한 바람만 빙글빙글 돌 뿐이었습니다. 시우야,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아이를 달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이마에서도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손자의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오후 2시,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외출했고 지우는 회사에 있었죠. 저는 망설이다가 벽에 걸린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이라도 버튼을 눌렀어요. 시원한 바람이 스르륵 흘러나왔습니다. 아, 이거였습니다. 이 바람.
시우의 얼굴에서 붉은 기가 가시기 시작했죠. 저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20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가 돌아왔습니다. 손엔 커피 한 잔과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에어컨 켜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환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응, 너무 더워서. 시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유나가 리모컨을 빼앗듯 집어들었습니다. 낮에 에어컨은 좀. 전기세가 장난 아니에요. 저희 이번 달 카드값도 빠듯한데 전기세까지 폭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애가 너무 더워해서 선풍기 틀면 되잖아요.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찰칵. 에어컨이 꺼졌습니다. 시원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다시 후텁지근한 열기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리모컨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손바닥에서 땀이 아니라 자존심이 흘러내렸습니다. 67회를 살아오며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유나는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죠. 새 핸드백이었어요. 전기세는 아끼면서 저건 사는구나. 그 생각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삼켰습니다. 알았어. 미안하구나.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정말 힘들거든요. 유나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가두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시우를 안고 선풍기 앞에 앉았습니다. 미지근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땀이 계속 흘렀습니다. 등에서, 이마에서, 목덜미에서. 아이도 다시 보채기 시작했어요. 시우야, 참자. 조금만 참으면 저녁에 시원해질 거야. 하지만 제가 달래는 건 손자가 아니라 제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녁이 되어 지훈이 퇴근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거실에 들어선 그가 말했어요. 엄마, 더우시죠? 제가 에어컨 켤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원래 더위 많이 타시잖아요. 유나야, 저녁엔 켜도 되지? 안방에서 유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저녁엔 어쩔 수 없죠. 뭐? 지훈이 에어컨을 켰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죠.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유나가 끓인 된장찌개와 밥. 지훈은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 구석에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 흔적들, 화장품, 옷, 생활용품. 전기세는 아끼면서 이런 건 사는구나. 또다시 그 생각이 목을 조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에어컨 실외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얼어붙는 소리 같았죠.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4도의 더위, 20분간의 에어컨, 유나의 차가운 목소리, 명품 핸드백, 택배 상자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손자를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저 돈 안 드는 베이비시터로 불려온 거라는 걸.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결심이 서서히 모양을 잡아갔어요. 단단하게, 차갑게. 내일 아침 집으로 돌아가자. 그날 밤 제가 흘린 눈물은 땀방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새벽 5시.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죠. 가자. 이제 가자.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짐을 쌌습니다. 가져왔던 유기농 쌀, 물티슈, 아기 로션, 손자 용돈으로 준비했던 50만 원 봉투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주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쓸쓸한 위안이었죠. 짐을 꾸리는 동안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움직일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뭐라고 써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갑니다. 시우 잘 키우세요. 할머니가.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어요. 변명도 미안함도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한 줄이면 충분했죠.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돌아보니 어둠 속에 소파가 보였습니다. 이틀 밤을 보냈던 그곳, 제 자존심이 짓밟혔던 그곳. 안녕.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에게 세종역을 말했죠. 차가 출발하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일찍 출발하시네요. 기사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으로 돌아가는 일, 그것보다 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종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이틀 전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탔던 그 길을 거꾸로 가는 거였죠.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논밭, 산, 하늘.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제 심장도 조여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7번째 전화가 왔을 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왜 안 받으세요? 어디 가신 거예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 부재중 전화는 12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 8통, 유나 4통.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거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정이 있는 골목, 수영장 가는 길목, 단골 슈퍼. 모든 게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짐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죠. 제 소파, 제 공간, 제 집. 아, 편하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서러움, 분노, 배신감. 하지만 무엇보다 큰 건 안도감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이제 18통. 문자도 여러 개 왔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걱정됩니다. 연락 주세요.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전화를 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자동이체 관리 메뉴로 들어갔죠. 월 45만 원. 박지훈. 주택자금. 화면을 보는 동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년째 빠져나가던 돈. 1년이면 540만 원. 3년이면 1620만 원. 제 노후 자금에서 조금씩 새어나간 돈이었죠. 이제 그만.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창이 떴어요.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네. 또 한 번 물었습니다. 해지하시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네. 최종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수원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죠.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천만 원.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모은 돈. 아들에게 주택자금 3천만 원, 매달 45만 원씩 주지 않았다면 더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돈이면 충분했어요. 이제 이 돈은 내 거야.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급한 일이 있었어. 무슨 급한 일이요? 엄마, 유나가 많이 서운해해요. 서운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래, 미안하다. 나도 바빴어. 엄마, 그게 무슨...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제 소파, 제 이불, 제 베개, 모든 게 편안했습니다. 이틀간 소파에서 잤던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잠이 왔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 꿈속에서 저는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붙잡지 못했죠.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기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온 첫날.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노인정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쳤고 수영장에 다녀왔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저을 때마다 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마치 무거운 돌을 물 밖에 던져둔 것처럼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희야, 손자 보고 왔어? 어땠어? 응, 잘 보고 왔어.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벌써 10번째 전화였지만 이번엔 받기로 했어요. 엄마, 왜? 이번 달 이체가 안 됐는데. 깜빡하신 거예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으니 확인하려는 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깜빡했어. 일부러 안 한 거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 짧은 시간 동안 지훈의 당황스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대로야. 이제 안 보낼 거야. 자동이체 해지했어. 왜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지훈아. 3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지.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제 척추가 꼿꼿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한 기분이었죠.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니? 엄마, 소파에서 재웠지. 한여름에 에어컨 못 켜게 했지. 그러면서 명품 가방은 사더구나. 택배는 매일 오고. 그건, 그리고 말이야.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공짜 인력. 유나가 그렇게 말하더구나. 내가 들었어.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명도 없었어요.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유나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힘들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니? 내 엄마를 그렇게 부르는 게 괜찮은 거야? 죄송합니다. 사과는 들렸지만 제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진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영 풀리지 않을지도 몰랐죠. 지훈아,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너희 주택자금 대느라 내 노후 자금 줄어드는 거 알아? 1,600만 원이야. 3년 동안. 엄마, 결혼할 때 3천만 원 줬잖니. 그거면 충분하지 않았어? 더 필요하면 내가 벌어야지. 내가 평생 대줄 순 없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순간 손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들어야 할 말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유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배려가 없었죠. 고칠게요. 다시 와주시면 안 될까요? 유나야. 네, 어머니. 고칠 게 아니야. 넌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공짜 인력. 그 말 기억하니? 내가 들었어. 새벽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 힘들면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 해도 되는 거야?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유나야, 난 내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시우 할머니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제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마치 판결문을 읽는 판사처럼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날 소파에 재웠을 때, 에어컨 끄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참았어. 그게 기회였어.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우는 사랑해. 내 손자니까. 하지만 손자 사랑과 내 자존심은 다른 거야. 그걸 너희가 몰랐던 거지. 유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다시 전화하지 마. 내가 필요하면 그때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엄마로서, 시어머니로서.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해야 하는 거였어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 무렵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순자가 화투패를 섞으며 물었어요. 영희야, 오늘 표정이 좀 다른데? 무슨 일 있었어? 응, 정리할 게 좀 있었어. 정리? 내 인생 말이야. 순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했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야. 화투를 치는 동안 제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패를 내려놓고 웃고 수다를 떨었죠. 이게 제 일상이었어요.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7살 여자.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 잘했어, 영희야. 스스로에게 토닥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저 자신뿐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휴대폰엔 더 이상 부재중 전화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창밖으로 수원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떠 있었어요. 작지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조카 민서의 결혼식 청첩장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하얀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마 지훈도 올 겁니다. 유나도 함께 올 거고요.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나 어떡하지? 뭘? 민서 결혼식? 지훈이랑 마주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피해?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당하게 가. 숨을 이유가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한 쪽이었죠. 결혼식 날 아침 옷장을 열었습니다. 연보라색 한복을 꺼냈어요. 남편이 환갑 때 맞춰준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죠.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자.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들. 다들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영희야,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옆에 유나가 서 있었습니다. 시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더군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다가오려는 걸 손으로 막았죠. 지금은 아니라고. 그는 멈춰섰습니다. 식장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어요.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둥근 테이블에 친척들이 모여 앉았어요. 저도 한 자리를 차지했죠.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시어머니 모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 손에 쥐고 있던 포크가 덜컥 소리를 냈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유나가 다른 하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르신까지 모시려니까 정말. 아이고, 며느리 고생이 많네. 그러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헌신적인 며느리인 양.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가운 결심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A사 용지 한 장을 꺼냈어요. 며칠 전 프린트해 둔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요. 저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판결문을 낭독하는 판사처럼 단단했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유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떴어요. 지난 3년간 제가 아들 지훈이에게 보낸 주택자금 이체 내역입니다. 매달 45만 원씩 총 1,620만 원입니다. 친척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축의금으로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매달 보냈죠. 종이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손자를 보러 갔을 때 저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25평 집에 방이 2개인데 손님 방도 없다고 하더군요. 영희야. 작은아버지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고모가 입을 가렸습니다. 이모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어요. 한여름 34도 되는 날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기세가 아깝다면서요. 손자가 땀범벅이 되어도 선풍기만 틀라고 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당분간만 참아. 어차피 공짜 인력이잖아. 그렇게 말하더군요. 친척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쩌다가 유나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게 아니라.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나는 주저앉았어요. 전기세는 아껴야 한다면서 명품 가방은 사시더라고요. 택배는 매일 오고요. 그게 절약하는 집안이었어요. 종이를 접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동이체도 해지했어요. 제 노후는 제가 책임질 겁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어깨에서 짐 하나가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숨이 편해졌습니다. 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포크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죠. 유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고모가 다가왔습니다. 영희야, 잘했어.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니? 이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영희 고생 많았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인정받았다는, 제가 옳았다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식장을 나설 때 순자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순자가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고마워, 순자야. 뭘, 당연한 걸 한 건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제 가슴속도 그랬습니다. 뜨겁고 붉고 살아있었어요. 67살 이영희는 오늘 비로소 자신을 지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었으니까요. 당당한 제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수고했어, 영희야. 그날 밤 저는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2주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훈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몰랐죠. 아침마다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물속에서 팔을 저을 때마다 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새로 태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 씨, 요새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수영장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요? 네, 뭔가 환해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시니어 수채화 초급반 수강생 모집.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채화?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던 거였죠. 하지만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림하느라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안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연락처, 나이. 67.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어르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죠. 4천만 원. 제 노후 자금. 새 적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적금 이름을 입력하는 란에 적었어요. 노후 여행 자금. 매달 30만 원씩. 1년이면 360만 원. 2년이면 720만 원. 순자랑 제주도 한번 가볼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지훈이었습니다. 시우를 안고 서 있더군요.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엄마, 며칠만. 시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유나랑 제가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훈의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시우는 제 얼굴을 보며 방긋 웃었어요. 5달에서 7달이 된 손자. 조금 더 커 있었습니다.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3일. 네. 3일만 봐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매일 저녁 6시에 데리러 와. 난 이제 내 저녁 시간이 필요해.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조건이야.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훈아. 네, 엄마. 난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시우 할머니야. 그걸 잊지 마.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았으면 됐어. 들어와. 지훈이 아기 가방을 내려놓고 시우를 제 품에 안겼습니다. 저녁 6시에 올게요. 그래. 문이 닫혔습니다. 시우를 안고 거실로 갔어요. 아이는 제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제 뺨을 스쳤죠. 시우야, 할머니랑 놀자.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손자를 안는 것과 제 인생을 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오후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훈이 왔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그래. 시우 잘 놀았어. 시우를 넘겨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6시야. 네, 엄마. 꼭 올게요. 지훈이 떠난 후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밥.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편안했어요. 제 시간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수채화 첫 수업에 갔습니다. 강의실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설레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물감 다루는 법을 배워볼게요.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붓을 물에 적시고 물감을 묻혔어요. 종이 위에 선을 그었죠. 파란색이 번져나갔습니다. 와,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물감이 번지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2시간의 수업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첫 작품을 완성했어요. 서툴렀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영희 씨, 잘하시네요. 강사님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파란 하늘과 노란 해. 단순했지만 아름다웠어요. 그날 저녁 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제주도 갈까? 제주도? 갑자기? 응, 내년 봄에. 유채꽃 필 때. 좋지. 가자, 영희야. 통화를 끊고 여행 적금 통장을 받습니다. 첫 입금 30만 원. 작지만 단단한 시작이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약속대로 매일 6시에 왔어요. 마지막 날 현관에서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유나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래.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늦게라도 깨달아서. 알았어. 이제 가봐. 지훈이 떠난 후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매번 새로운 걸 배웠죠. 꽃 그리기, 풍경 그리기, 인물 그리기. 한 달 후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는 자유 주제예요. 그리고 싶은 거 그려오세요. 고민했습니다. 무얼 그릴까?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수원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그래, 이거야.
다음 주 수업에 완성된 그림을 들고 갔습니다. 강사님이 눈을 반짝였어요. 영희 씨, 제목이 뭐예요? 67살의 봄이요. 그림 속엔 창문이 있었습니다. 활짝 열린 창문. 그 너머로 파란 하늘과 구름, 그리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그림을 집에 가져와 거실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67이라도 70이라도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걸. 창밖으로 수원의 봄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맑고 푸르고 아름다웠어요. 제 마음처럼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